안녕하세요. 이번에 6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말이죠. 어제 트위치에서 2번째 라이브를 진행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지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 노트북의 스펙 이슈와 또 기타 등등의 오류로 인하여 결국에는 서버가 그나마 안정적인 치지직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허브도 주문을 했고 또 인터넷선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번보다는 한 0.5단계 정도 높은 퀄리티로 다시 미팅이 분들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건치여가지고 건치 댄스를 리액션으로 하고 있었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넘어지는 그런 피제 스피너 아닌 피제 스피너 같은 면모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래도 저 무려 헬스를 반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여건 될 때만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팔 근육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상현상 찾기 미티 편입니다. 이게 힘 안 준 거, 이게 힘 준 거, 힘 푼 거, 힘 준 거. 야오! 팔 자랑은 이쯤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요번에는 어떤 걸 읽을 거냐 하면 팬카페에 읽어주세요 요청으로 있었던 일본의 팔척귀신이라는 요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라이브의 여파로 좀 그 뱅글뱅글 증후군이 걸려버려가지고 니창 번역글은 잠깐 패스하고 대신에 위키피디아에 등재되어 있는 팔척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간중간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나중에 단어 해설 타임에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PDF 파일 영상 더보기란에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진짜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뭔가 PDF 파일을 쓰신다는 미팅이에 댓글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혹시 진짜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이게 원래 니찬 레전드 괴담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거라고 해요. 저번에 간간사나처럼 요괴에 대한 그런 가공의 썰인데 분량이 길어서 레전드 썰이 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에 대한 정보는 팬카페의 최승태 사마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팔척귀신 괴담.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면서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달렸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점점점점 포포포포포포포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모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 일본어에는 발음을 약하게 해주거나 강하게 해주는 타금 반타금 그 표시가 있죠? 그거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 소리가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건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퍼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 나의 목소리입니다.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아, 쏘까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모자를 쓰고 퍼 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 다니던데 라고 한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 면서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것일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질 않았다. 아까도 그 여자가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고 점점점.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다. 이제 팔척 귀신에 대한 할머니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괄호치고 약 240cm 정도, 2m 40 정도 된다는 거네요. 되면서 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그러면 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서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 괄호치고 지금은 시의 한 부분이지만 옛날에는 무슨 촌으로 불렸대요. 이 지역에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 지장은 귀신을 쫓고 마을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길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장승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음. 모양도 크기도 여러 가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가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거나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십 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 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아,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 데다가 방의 내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괄호치고 재단처럼 보이진 않았대요.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딱 봐도 의식이나 이거 구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연락을 해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건 노파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해서 틀어봤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젠젠 낚았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선 심야에 하는 통신 판매 선전, 홈쇼핑 같은 거네요. 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땐 핸드폰도 없던 시대래요. 이상한 시간에 깨어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톡! 창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난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럼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퍼퍼퍼퍼퍼퍼퍼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따스게대!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선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30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어느샌가 기절해 있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다 흡수됐나? 악한 기운이?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면서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드디어 등장했네요, 부모님.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 몇몇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에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 고비라면서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보보보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억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아라!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난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 세게 쥐고 있었다. 콩콩콩콩콩콩콩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린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했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진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 말했다. 완전히 주인공한테 붙었나 보네요.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써줬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 한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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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여기까지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키피디아에 등재되어 있는 팔청님이라는 요 문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았었는데 저는 이걸 직독직해를 깔끔하게 못하는 편이어서 우선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팔청님이라고 부르네요. 팔척 귀신을 왜 사마를 붙이는 걸까요? 팔척사마는 2008년 8월 26일에 익명 게시판인 투채널 오컬트판의 스레드 죽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지 않을래? 라는 유명한 게시판에 게시된 괴담에 등장하는 키가 8척으로 여겨지는 여성 요괴이다. 그 다음은 개요입니다. 시골에 출몰하고 하얀 원피스 차림에 버버버라는 소리를 낸다. 홀린 아이를 어딘가에 데리고 가버리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름 그대로 8척 약 240cm의 키를 가진 키 큰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이나 노파, 중년 여성 등 여러 모습이 있다. 나마키 시니치로에 따르면 흰색이나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흰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판별하기 어렵다. 보보보라고 하는 사람 같은 듯 기계 같은 듯한 기묘한 여자의 목소리로 웃으며 인간을 습격하는 게 특징이다. 노린 인간을 며칠 이내에 죽여버리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젊은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노리는 경향이 크다. 목소리 톤을 자유롭게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약간 장산범 같네요. 노린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유인하거나 문이나 창문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일이 있다. 예전에는 지장보살이 팔척귀신을 특정 지역에 봉인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누군가에 의해 그 지장상이 부서져 있어 팔척님은 자유롭게 어디에든 출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봉인이 풀렸어.
부적을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방에 내 모서리에 소금을 쌓아둔 방에 아침 7시까지 틀어박혀 신불에게 기도한다는 대책이 전해지고 있다. 아, 이게 아까 전에 읽은 그 옛날에 거행됐던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한 마주쳐버렸을 땐 말을 걸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나 팔척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여겨진대요. 이번에는 위키피디아 팔척님에 등장하는 일본어 표현 몇 가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메모해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엔 이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리, 요거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원래 아루라고 하는 어디에 있다, 뭐뭐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나오는 아루라는 요 동사인데 이것의 겸양 표현이 바로 오루입니다. 겸양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루 또는 오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엔 여기 쉼표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루를 리로 뒤에 한 글자만 이렇게 바꿔준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겸양의 뉘앙스를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겸양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문에 설명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입니다. 도아야 마도 타타이테 모토 나라스 코토가 아루 요거인데 여기서 요 한자 이거 좀 신기하게 생기지 않나요? 이거 왼쪽에다가 빼서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한자가 타타쿠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뭐 때리다, 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근데 요거 좀 외우기 편한 방식이 있어요. 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들에 활용이 되는 한자인데 이걸 머릿속에 이 형태를 좀 더 쉽게 각인시키려면은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뭐냐면 요 왼쪽 약간 입구자 한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거 얘는 약간 식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약간 이런 반짝반짝한 식칼 느낌의 한자라고 저는 야매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에다가 식칼이 더해지니까 팩트 폭행이라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팩폭이 뭐예요? 팩폭하면은 남을 말로 입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한자를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나 추천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앞에 문장으로 돌아와서 요 도어, 이건 말 그대로 door 영어를 카타카나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건 마도, 창문이죠. 그래서 요 한자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뜻이 요거니까 때린다는 뜻이니까 문이나 창문을 때려서 소리를 울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아예 이렇게 3개 다 연결해서 외워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잘려져 있는데 옆에다가 써볼까요? 요 한자인데요. 소리 성자에다가 빛 색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세이쇼쿠라고 읽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고 봤더니 배우 연기의 특유의 톤이라던가 아니면 음색과도 동일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자는 목소리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히토노코에오 다시테 오비키 요세타리인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요거예요. 오비키 요세타리 밑에다가 꺼내서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뒤에 요거 요세타리 이게 원형이 요세루거든요. 기대거나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나오는 한자인데 요거는 보통 앞에 친구를 하나 데려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비키라는 게 붙어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오비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꿰다라는 의미를 가진 꿰을 유자 한자 있잖아요. 그거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는 히라가나로 쓴 거더라고요. 꿰다 플러스 기대다인 거니까 꿰어서 내 쪽으로 당겨오다, 약간 유혹하다, 꿰어 부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팔척 귀신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바로 장산범처럼 목소리로 상대방을 꿰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라타 노린 닌겐가 인간이 시테이로 히토노 알고 있는 사람의 코에오 목소리를 다시테 여기선 흉내내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비키 요세타리 끌어들이거나 유혹하거나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은 좀 간단하죠. 일단 팔척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마가 일본 요괴들이 소개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셨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가정용 요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냉장고 수호령이라는 요괴예요. 요거가 좀 웃기게 생기기도 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번역을 해온 걸 읽을게요. 오랫동안 냉장고에 붙어있던 자석 장식이 사람들의 기억과 식욕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어느 날 밤 문득 깨어난 스쿠모 가미라는 그런 귀신이네요. 근데 요거 이 스쿠모라는 요 이름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게 99을 의미하는 옛날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옛날 일본에서는 100이 거의 다 채워지는 상태를 99이니까 9구자에 10자에 9구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연달아서 그래서 뜻은 거의 100년이니까 그만큼 오래된 그런 걸 의미할 때 요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냉장고의 주인이 한번 바라보면 살짝 위치를 바꾸어 버려서 비축해둔 식재료나 붙여놓은 약속들을 잊게 만든대요. 때로는 심야에 속삭이듯이 에네르기를 내뿜어서 필요 없이 약간 야식 먹고 싶은 식욕을 부추긴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집안에 있는 작은 악마 같은 존재로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민화 그리고 전승 카테고리입니다. 2025년 8월 21일에 태어났대. 이때 태어난 현대시대의 그런 요괴래요. 현대사회의 요소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요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게요. 냉장고는 옛날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요거는 철저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 확장판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부터 맨션 단지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냉장고의 자석이 저절로 떨어지거나 만약 움직이면 그것은 냉장 보존의 행동이다 라고 속삭여져 왔습니다. 이 냉장 보존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 약간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그냥 자기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윙 하고 쓰기 때문에 자석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그런 냉장고의 액세서리를 톡톡 떼어내버린다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문과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한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자석이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고 다음날 그 집에 있는 주인은 냉동실의 고기를 쓰지 못하고 결국엔 썩은 채로 이걸 발견해버렸다라고 전해진다 합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아이가 한밤중에 냉장고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고 왜 그러냐고 묻자 냉장고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과자를 먹으라고 말했어요 라고 답을 했다고 전해진대요. 이러한 이야기들로 보아 냉장 보존은 사람들의 식사 리듬을 어지럽히는 현대판 요괴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미 충분히 얘가 열일 안 해도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은데 말이죠. 이 요괴의 주요한 능력과 특기가 있대요. 어떤 거냐고 하면 미세한 의동으로 배치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또 냉장고 자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력 차크라를 쓰나 봐요. 자력으로 종이 조각이나 열쇠, 병따개를 흡착하는 것. 아 이렇게 슉 하고 냉장고에 붙이는 건가? 그리고 또 기억의 연상을 흐트러뜨리는 속삭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오늘 대파 사오기 이러면은 오늘은 쪽파를 사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 그리고 또 냉장고의 개폐 타이밍을 유도하는 것 등이 거론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는 거지? 근데 한편 약점도 있대요. 오, 진짜 철저한 도감이다. 아침에 직사광선을 맞으면은 자신의 힘이 좀 둔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좀 정돈된 뭔가 냉장고를 다시 이렇게 재세팅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목재 같은 문에는 또 정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약하게 만들거나 떼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석 제거가 필요하고요. 또 청소를 평소에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요괴의 주요 서식지는 말이죠. 원룸 키친, 심야에 영업하는 지역의 맨션, 그리고 셰어하우스의 공용 냉장고라고 알려지고 있대요. 이거는 좀 귀여운데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여기 이 요괴들의 스탯을 이렇게 한쪽 꼭지점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표로 도식화를 해왔는데 읽어볼까요? 일단 제일 높은 거 8.6점. 이타즈라스키. 아, 장난치길 좋아한다. 이건 뭐 요괴의 기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비력. 신비하긴 해.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5점. 정숙? 좀 조용한 편인가 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울함 정도는 3.7, 기쁨은 6.2, 엄격한 건 또 2.0, 그리고 영생의 기쁨, 약간 유령으로서의 그런 깊은 덕목은 5.4밖에 안 되고, 왜 이 친절함이 있는 거죠? 야사시는 4.5.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현대판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진단 결과는 여기를 참고를 해달래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요괴였습니다. 나 옆머리가 휘었어. 저희 냉장고가 이쪽으로 가야 나오거든요? 또 냉장고 요괴가 여기로 날 끌고 가나 봐. 장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팬카페에 소중한 고3 미팅이가 자신이 겪었던 공포썰을 올려줬어요. 아자스. 그리고 사연 올려주신 분은 문치사마입니다. 우리 막 고3이 된 소중한 미팅이라고 하니까 다들 화이팅 한 번씩 해줍시다. 저희의 첫 번째 공포 사연입니다. 제목, 밤늦게 버스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괄호치고 더러움 주의래요. 야식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3이 된 미팅이입니다. 얼마 전에 알고리즘 추천에 뜬 공포 영상을 계기로 미팅님 영상을 전부 정주행하고 팬카페까지 가입하게 되었는데 아직 올라온 공포 사연이 없길래 짧고 그렇게 무서운 사연도 아니지만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가 겪은 공포썰 진짜 별거 아니었잖아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조금 덜 된 1학년 2학기 말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딱히 시골이라기에도 애매하고 도시라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작은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당시 제 학원이 마치는 시간이 11시쯤이고 사귀던 친구의 학원이 걸어서 8분 거리쯤에 있어서 학원을 마치면 저는 그 애의 학원 앞에서 마치는 걸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학원이 마치면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제 집으로 가는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곤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작은 말다툼이 있어서 제 집 앞으로 바로 가는 버스의 막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또 다행인지 저희 학교 바로 아래쪽의 버스 정류장에는 아직 남아있는 버스가 있었기에 혼자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겁이 없는 성격이었던 것도 있고 사실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싶은 마음으로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신호등과 거리를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게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때 정류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괄호치고 진짜 간략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맨 위에는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긴 벤치가 있고 벤치 맨 왼쪽 끝에 미팅이가 앉아 있었다고 해요. 위 그림처럼 저는 벤치의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과 뒤쪽이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판은 제 바로 왼쪽 벽에 달려 있었는데 그 때문에 안쪽에선 바깥이 빛 반사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고 바깥쪽에선 안쪽이 잘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밖에서만 안쪽이 잘 보인다니 이런 것 좀 무서운데요. 저는 휴대폰을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고 있는지 몸을 빼서 도로를 확인하고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돌아보지 않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아본 그곳에는 출입을 위해 뚫려 있는 벽 사이로 하체를 쑥 내민 채 빠르게 손을 움직여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와, 그대로 뇌정지가 와버린 저는 그렇게
위로하는 남자를 약 5초간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 남자는 제가 발견한 걸 알았을 텐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더군요. 오 마이 갓. 여전히 사고가 정지한 상태였던 저는 일단 휴대폰으로 손을 뻗으며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신고해야 되나? 무기라도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인데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이럴 땐 진짜 머리가 쎄하해지는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와중에도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카메라 앱에 들어간 저는 그 사람의 하체를 향해 렌즈를 올리려 했으나 그 순간 또 한 가지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걸 찍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떠올리면 바보 같은 생각들이 따로 없었지만 한편으론 제가 당황하면 사고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타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증거를 남기는 것을 빠르게 포기한 저는 일단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할 생각으로 전화 앱에 들어갔고 때마침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겨우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뒤를 돌아봤고 남자는 어느새 벽 뒤로 모습을 감춘 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신고하지 마라. 그럼 그냥 갈 테니까. 앞서 말했듯 바깥에선 안쪽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기에 제가 폰을 들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아마 그 사람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겁에 질린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폰을 끈 채 버스에 빠르게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경찰에 전화하는 게 맞는 일이었겠지만 제 학교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기도 했고 보복당할 것도 무서웠고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점 등등 점점점.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고 다음날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담당 경찰관님과 전화도 해본 결과 그 근처에 CCTV가 없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는 인상착의가 검은 바지뿐이다 보니까 검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근처에 순찰을 늘리겠다 하셨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들 걱정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이었겠지만 1년 뒤 다른 학교의 친구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걸 전해 듣고 기분이 싱숭생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 뒤 밤늦게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일부러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쓰게. 다음에 마주치면 꼭 걷어차버리고 경찰에 넘길 생각으로 후추 스프레이도 늘 가방에 구비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그날 버스에서 내려 인스타에 올렸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보니까 지금 오후 11시 36분에 올리셨던 거라고 떠있고요. 개 야발 진짜 땡땡여고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에리리가 뒤에서 치고 있었음.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셨네요. 여담으로 저 스토리를 올리고 저를 걱정해주던 많은 친구들 한 명이 그래서 그 따님은 괜찮으시대? 라는 DM을 보내 울었다가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딸을 히트하고 있었다고 했어가지고 따님은 괜찮으시대? 라는 DM을 보냈다 그런 거였네요. 글을 다 적어보니 정말 안 무서워서 조금 머쓱하네요. 아무튼 다들 늦은 밤에는 버스 말고 그냥 택시 타시길 바랍니다. 미티님도 자나깨나 안전 조심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뭉치 미팅이의 사연이었고요. 첫 번째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전 있답니다. 저도 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우리 미팅이 분과는 반대로 저는 대낮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중학생 때 학교가 있고 제가 가야 할 집이 여기였어요. 그럼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겠죠? 근데 그때 이 내리막길이 좀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금방 보도블록이 삐끗삐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도블록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내리막길 길 중간 지점에 컨테이너가 작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쉬는 공간이 되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작업자분이
많이 소변이 급하셨는지 학생들이 많이 하교하는 요 내리막길에 있는 컨테이너 바로 옆에서 뒤돌아가지고 소변을 누고 계시는 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저와 친구들 시야에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 친구는 내려가면서 그 작업하시는 분의 그곳을 봐버렸다고 해요. 각도상으로도 그렇고 그 친구가 제일 선두에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멘붕이 온 상태로 그때 저희한테 이러면서 손을 덜덜 떨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제 인생의 첫 바바리맨 같은 경험을 했던 게 그때였습니다. 뭐 물론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좀 늦게 출발했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의 시간이어서 그분도 좀 안심을 하고서 급하게 볼일을 해결하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놀란 친구를 열심히 다독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도 사실 그 친구의 트라우마가 더 컸겠죠. 그 친구는 직접 봤으니까요. 그다음으로는 저의 국밥 나무위키죠.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990년대에 방영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2010년대에 방영된 에피소드를 읽어보려고 해요. 너무 옛날 것만 읽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최신스러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제목 베이비 토크 에이정. 전업주부 야스다 치아키는 아들 카이토의 육아 문제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아기들이 원체 의사표현을 우는 것으로밖에 하지 못하긴 하지만 카이토는 우는 정도가 유난히 심해서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치지 않는 데다가 10번 중 7번 꼴로 이유도 없이 울어댄다는 것이 문제. 정성 들여 만든 이유식조차 거부한 채 계속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날이 쌓여갔지만 남편은 단순히 애 키우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겠지 하는 식으로 쉽게 말하는 바람에 치아키의 짜증과 분노는 점점 늘어만 갔다. 그럴수록 밀려드는 건 자괴감뿐. 게다가 카이토는 생후 1년을 갓 넘겼는데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보다 성장이 늦은 편이었다. 부모가 함께 돌보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한편 카이토는 언제쯤 스스로 걷고 말할 수 있게 될지 걱정하는 치아키. 유모차를 끌고 내리막길을 지나 집으로 가던 중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 늦는다는 전화가 온 와중에 또 울기 시작하는 카이토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치아키는 홧김에 순간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한다. 내리막길 꼭대기에서 유모차 손잡이를 놓아버리려고 한 것. 그러다 차마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긴다. 약국에 들러 카이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녀에게 약사는 많이 지쳐 보이는데 좋은 약이 있다며 베이비 토크 A정이라는 약을 권한다. 약사의 설명에 따르면 복용자의 유아기 시절의 기억을 자극하여 아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약을 받아오긴 했어도 약사가 말한 효능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치아키이지만 일단 속는 셈 치고 시험 삼아서 한 알을 먹어본다. 그러자 정말로 카이토가 우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게 됐고 그녀가 원인을 해결해주자 카이토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친다. 그 후로 치아키는 카이토가 울 때마다 수시로 베이비 토크를 복용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 울음을 그치게 한다. 어느 날 약을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양을 늘려서 2알을 복용한다. 그러자 아이의 말이 다시 들리게 되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는 약의 부작용인지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그 후에도 약효가 신통치 않을 때마다 과다 복용 횟수는 늘어만 갔고 그녀가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들 때마다 유모차에는 산 기억이 없는 장난감이 들어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갑자기 울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하다가 정신을 잃고 한참 후에야 다른 장소에서 깨어나거나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치아키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울고 있었다. 그러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웬일인지 집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서 수군거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가까이 가보니 치아키가 몽롱한 얼굴로 차도에 앉아서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함께 있어야 할 카이토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 오히려 엄마가 지금 유아퇴행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치아키의 가방에서 베이비 토크의 약병을 발견하고 이 약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하게 된다.
원래 베이비토크 A정의 정확한 용법은 1회 1알, 하루에 3알까지만 복용할 것이었으며 과다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유아퇴행. 앞서 나왔듯 베이비토크 A종은 약을 복용한 사람의 유아기 시절 기억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과다 복용 시 이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유아퇴행을 일으키는 듯. 그래서 약사도 치아키에게 약을 건네주며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었다. 치아키가 유아퇴행이 된 이유도 마트 화장실에서 아이의 귀저귀를 갈아주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퇴행 현상 때문에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실수로 카이토를 때려서 멍들게 한 뒤 그대로 아이를 두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었다. 약에 대한 남편의 추궁과 카이토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보고서야 자신이 한 행동임을 알고 괴로워하는 치아키. 카이토는 다행히 다시 찾았지만 감기에 걸리게 된다. 그나마 카이토의 감기가 심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고 남편은 또다시 치아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것을 염려해 아직 남아있던 약병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새벽에 잠이 깬 카이토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약병을 다시 꺼내 안에 남은 약을 복용하려 한다.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남편이 그런 약 먹다가 또 이상해진다며 말렸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치아키. 그렇게 부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갑자기 카이토가 울음을 그친다. 그리고 눈을 뜬 아이의 입에서는 전부 네 잘못이야 라며 치아키를 원망하는 말이 흘러나온다. 잠들어 있던 갓난아이가 갑자기 눈을 부릅뜬 채 어린아이 목소리로 말하는데 연출이 은근 섬뜩하다.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치아키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으며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가 워낙 쌓여있던 탓에 망상이 커졌던 모양. 문득 정신이 들자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는 유모차가 보인다.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망상에 잠겨있는 사이에 유모차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며 놓친 것으로 보인다. 치아키는 허겁지겁 유모차를 붙잡곤 아이를 안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치아키가 상상 속에서 봤던 약국이 있던 자리에는 대신 부동산이 들어서 있었다. 그때 발밑으로 굴러오는 약병. 놀랍게도 그건 치아키가 상상 속에서 경험했던 베이비토크 A정이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병을 과감하게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고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주며 이야기가 끝났다. 적으신 분의 혼잣말 남편이 도와주면 될 텐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다. 다음 스위트 메모리. 미모의 패션 디자이너 아카이 요시에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뜬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온다. 여기서 형사가 요시에의 신상 정보를 묻다가 그녀가 자신의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라고 밝히자 형사와 의사가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이 지나간다. 후술할 내용에 복선이 되는 부분. 이 형사가 설명한 상황은 이러했다. 이틀 전 밤 요시에는 자기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내내 혼수 상태였으며 그녀 옆에는 젊은 남자 시체가 있었다. 변사체로 발견된 남자의 사진을 보고 패닉에 빠지는 요시에. 그는 다노나카 히사시라는 남성으로 요시에가 떨어뜨린 여권 케이스를 다노나카가 주워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알게 되었다. 문제는 다노나카가 그 이후로 유독 그녀 앞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수시로 편지를 보내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등 스토커 행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했지만 과거에 자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토커들도 관심을 끊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곧 그렇게 사라질 것으로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다노나카는 요시에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오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녀의 집에까지 쳐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며 그녀를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고 그런 그의 모습에 공포를 느낀 그녀는 두려움에 떨다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다. 형사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다노나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여자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 스토커가 바로 요시의 자신이었던 것. 경악하는 그녀에게 형사는 계속해서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다노나카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던 수십 통의 편지도 실은 자신이 직접 쓴 것이었고, 필적도 요시에의 것과 일치했으며 편지에서 발견된 지문 또한 그녀의 것이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사실은 다노나카가 아니라 요시에였다. 지금까지 요시에가 말한 정황들은 현실과는 정반대였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다. 의사는 요시에가 심각한 공상허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형사는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넨다. 사진 속엔 밝게 웃고 있는 친구들 뒤로 어린 요시에가 혼자 찍혀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망상의 세계를 현실이라 믿고 망상을 진짜 자신의 기억이라고 믿게 된 것. 게다가 그녀의 직업조차도 진짜가 아니었다. 요시에는 자신을 유학파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디자인 사무실의 어시스턴트였고 다노나카가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도 사실은 반대로 요시에가 그의 집 열쇠를 손에 넣어서 집에 침입했던 것. 이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노나카는 고육지책으로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요시에가 벌인 일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그녀에게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절규하는 다노나카. 심지어 다노나카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다노나카의 절규를 묵묵히 듣고 있던 요시에는 갑자기 잿더리를 가져왔고... 형사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 묻은 잿더리를 가져와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밝혀진 진실은 요시에가 자신의 외모마저도 망상 속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정했고 망상 속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다. 혼란과 멘붕에 빠진 그녀에게 형사는 오랫동안 진짜 모습을 보지 않았던 게 아니냐며 거울을 보여주는데 거울 속엔 미모의 여성이 아니라 추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던 것은 실은 요시에가 동경해왔던 진짜 디자이너였고 잡지 스크랩을 보면서 망상에 빠진 나머지 그녀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했던 것. 다음은 심령 어플입니다. 주인공 타치바나 사오리는 입시 학원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무직, 정확히는 파견직 여직원. 어느 날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심령 어플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알게 된다. 이 심령 어플이란 일종의 카메라 앱으로 이것으로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마치 심령 사진처럼 유령의 모습이 합성되어 나오는 것. 호기심을 느낀 사오리는 심령 어플을 다운받게 됐고 이내 주변 사람들의 심령 사진 찍기에 재미를 붙이게 된다. 한편 심령 어플에 푹 빠진 사오리를 본 그녀의 남자친구는 영혼을 바보 취급하거나 우습게 보다가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심령 어플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지만 사오리는 그냥 재미로 사진을 찍는 앱일 뿐이라며 남자친구의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심령 어플에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뜬 것을 본 사오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가 싶어서 앱을 업데이트했다. 새로 추가한 기능은 인물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유령 얼굴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커스텀 기능이었고 이 기능 때문에 그녀는 점점 심령 어플에 심취해갔다. 친구는 물론 단골 도시락 가게 아주머니, 심지어 학원에서 혼자 점심을 먹던 학생까지 몰래 찍어 유령으로 만들게 된다. 남자친구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와서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찍어댔다. 학원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울이었지만 학생들은 업데이트 같은 건 없다며 오히려 의아해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말에 사오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인 미즈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즉사한 사건이 벌어졌고 뒤이어 사오리가 일하는 입시학원 강사 타케모토도 발작을 일으키면서 즉사했다. 이들은 모두 사오리가 심령 어플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던 그녀였지만 도시락 가게 앞을 지나가다 닫혀있는 가게 문에 붙은 상중이라는 종이를 보게 된다. 여기도 죽었어. 그리고 이과반의 한 남학생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데 사오리가 이 장면을 하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그녀가 심령 어플로 찍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희생되는 것이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오리는 문득 남자친구 사진도 찍은 것을 기억해내고 사진을 삭제하려 했지만 어째선지 삭제가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가까스로 연결된 전화로 남자친구가 아직 무사하단 것을 확인한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 구급차를 보내려고 하나 장난 전화로 오해받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사오리는 직접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뒤이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큰 철골이 떨어져 내려왔다. 사오리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남자친구는 그녀를 구하다가 철골을 피하지 못하고 압사당했다.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마저 세상을 떠난 뒤 사오리는 반쯤 폐인이 된 상태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심령 어플을 삭제하려는 순간 전에 앱 업데이트를 할 때 미처 읽어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이용 약관을 보게 되는데 사진에 찍힌 사람은 진짜 유령이 되며 어플을 이용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그러더니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엔 섬뜩한 붉은 글씨로 다음 유령을 찍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무한 반복됐고 이제는 심령 어플이 아닌 현실에서까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지경이 됐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영혼이 자신을 뒤에서 안아주는 것을 본 그녀는 남자친구의 혼이 사라진 이후 천장에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렸다. 그 이후 다시 심령 어플을 실행하고 거기서 다시 남자친구를 본 그녀는 그의 곁에 가기 위해 심령 어플로 자신의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영정 사진이 되었다. 요 에피소드의 평은요. 팬들의 전반적인 평은 결말이 쉽게 예상되는 것도 그렇지만 에피소드 자체의 임팩트가 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였다고 하네요. 난 재밌는데? 요번 6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포게임 했던 영상이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치지직으로 가셔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원활하게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그 심령찾기 미니게임도 조금 더 즐겨볼까 합니다.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공포를 즐깁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팬카페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팬카페도 심심하시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